전쟁에서 어떻게 자기가 말한 기계와 용기를 보여주었느냐. 알렉산드로스의 전쟁 중에 제일 유명한 명언이 전쟁은 격동이다라는 건데, 전쟁이라는 거는 아무리 계획을 짤지도 결국은 실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전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첫 번째 만났던 전투, 페르시아군하고 만났는데 강이 있었어요. 저 강은 지금 메꿔 가보려고 그랬더니 메꿔져 갖고 땅이 됐대네요. 그래서 말뚝만 하고 꽂혀 있대요, 여기라고. 근데 거길 왜 가겠어요? 지형이 남아 있어야 가지. 그래서 못 가봤는데, 저기서 보면 쉬워 보이는데 양군이 이렇게 마주 섰어요. 마주 서면 강 건너편에 있는 애들이 좋잖아요. 건너와, 우린 지킬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을 두고 있는데 건너가서 공격하는 사람하고 지키는 사람하고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지키는 사람이 유리하죠. 거기다 강도 그쪽이 높았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첫 번째 원칙, 지형에 유리한 쪽을 점거하고 유리한 전술을 써라. 안 들어보셨어도 당연히 맞는 말 같죠. 그러면 강을 두고 싸울 때는 저기 건너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건너가는 게 좋겠습니까? 건너가는 거요? 지형의 장점을 살리려면 당연히 기다려야죠. 그래서 건너편 애들은 기다립니다. 이게 지혜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형의 장점을 살린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살리는 거죠. 그럼 알렉산더는 반대로 했냐? 역습을 했냐? 아니에요. 알렉산드로도 지형의 장점을 살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것처럼 분석력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는 거죠. 알렉산드로스는 어떻게 하느냐? 강을 자기가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군대를 이제 오른쪽으로 쭉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너편에 있는 애들이 제가 수백 킬로를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서 군대 없는 쪽으로 돌아오려는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도 같이 움직이니까 자기도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랬더니 군대가 움직이면 원래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저기 행군이나 뭐 학교 다닐 때 해보시면 앞줄 가고 뒷줄 따라가다 보면 틈이 생기잖아요. 진에 있던 알렉산드로스가 그것도 혼자서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야, 진짜 이 아저씨 무서워요. 강을 건너서 저 빈틈을 향해서 그냥 돌격해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나 그러면 100% 죽는데요. 이것도 훈련을 잘 시켜놔야 돼요. 그걸 보고 그렇게 군대를 만들어 놓은 것부터가 실력인데, 이걸 보고 뒤에 있던 병사들이 우리 왕이 위험하다 그러고 뒤에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 계산하고 노린 건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알렉산더 그 전날 죽을 뻔하는데 혼자 뛰어들어갔다니까요. 거기서 막 싸우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부하들이 따라와서 구해주고 단박에 이 전투를 승리로 거둡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용기예요. 바보는 그냥 앞으로 뛰어요. 알렉산드로스는 훈련을 리더, 내가 병사들한테 그렇게 존경받도록 평소에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작은 틈이 보였을 때 뛰쳐 들어가요. 이때요, 병사들이 알긴 알죠, 왜 뛰어 들어가는지. 근데 저거 어쩌지 하고 주저하면 본인은 죽는 거예요. 근데 뛰어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싸우면 병사들이 내가 왕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이 좁은 틈바구니에서 15분의 승부가 되는구나. 100만 대군이 있어도 100m, 50m에 15분, 단 15분, 10분 사이에 뛰어 들어가서 우리가 전세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동시에 알렉산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병사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성벽이, 엄청난 성벽이 있는데 쥐가 혼자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황금빛 갑옷을 입고. 그러면 병사들이 왕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되는구나. 저 사람이 조만한 빈틈을 봤다 그러면 절로 뚫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 1년 걸려서 항복 못 시키는 성을 뭐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한 건 아닌데 자간 2, 3일 내에 그냥 끝내버려요. 그게 전부 뭐냐면 고만한 틈바구니 하러 병사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넓은 페르시아를 단박에 점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서 이제 몇 번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영화에도 나왔던 가우가멜라 전투가 나옵니다. 예, 지금 여기는 못 가봐요. 전쟁터가 돼가지고 정확한 전쟁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이 전쟁터 답사가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벌판에서 싸운 거예요. 말뚝이 있어요. 뭐가 이게 뭐 언덕 아래 뭐 개울에서 했다 그러면 대강 뭐 이건 안 바뀌니까 보는데 지평선 보이는 벌판에 가면요 어딘지 몰라요. 뭐 파서 뭐 나오기 전에는 정말 골치 아픈데 하여간 저 대략 저기라고 그래요. 뭐 바운더리 어디 아주 벌판에 갑니다.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많은데 이때도 다리우스가 알렉산더가 건너려면 강 2개를 건너와야 돼요. 그리고 벌판에 배수진 비슷한 건데 여기서 알렉산더가 피하면 완벽한 전멸이에요. 못 오겠지 했는데 와요. 그리고는 싸울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리우스는 우리 편에 유리하게 심지어 땅까지 다 이렇게 골라놔. 그런 곳에 뛰어들어서 싸우는데 사실은 아까와 비슷한 방식으로 싸웁니다. 크게 보면 전술이 그렇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물론 전쟁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 스케일이 커가지고 뭐 말로는 100만이라고 하지 않는데 100만은 아니었겠지만 하여간 진이 몇십 킬로까지 걸렸던 건 맞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여러분 딱 보시면 머리 아프잖아요. 저걸 어떻게 설명해? 저기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다리우스 한쪽 편이 가서 알렉산더 왼쪽에 있는 군대를 공격을 했어요. 이쪽은 거의 전멸할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팔을 내주고 적의 목을 노리는 건데 이때 이쪽 좌익이 거의 전멸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요. 그러나 아무튼 아주 강인한 장군한테 맡겨놓고 끝까지 버텨라. 그러더니 알렉산더는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뛰기 시작했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뛰니까 페르시아 군들이 보니까 분명히 이로 끝에까지 가서 돌아오려나 보다 하고 자기들도 기병을 보내서 같이 갔는데 훨씬 수가 많았거든요. 훨씬 수가 많으니까 사실은 덮쳐야 되는데 그동안 몇 번 졌거든요. 그러니까 따라만 가는 거예요. 공격만 못하게 한다고. 이게 벌써 진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거를 예상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다가 내내 뛰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중앙에 있는 기병이 이제 공격하러 도와주러 나왔어요. 요게 이제 지난번 전투하고 다른 건데 지난번에는 그래도 이러다가 그냥 건너갔는데 이 경우는 알렉산더 주변에 이미 2배가 넘는 기병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알렉산더 부대가 갑자기 가운데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다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던 2개 부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렉산더 뒤를 쫓아가잖아요.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노리고 중앙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이걸 잡기 위해서 뒤에서 페르시아 기병이 쫓아와요. 앞에도 방어 병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로 뛰어들어서 방어벽에 부딪히면 뒤에 있는 저기 페르시아 보병한테 그야말로 뒤에서 찔리는 거예요. 야, 근데도 앞으로 나간다. 어차피 이건 못 이기 이렇게 안 하면 못 이기는 승부다고 앞으로 나가는데 계속 치고 나가요. 이걸 보더니 제가 저기 그리진 않았지만 주변에도 막 전쟁이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이거를 보더니 싸우던 마케도니아 군이 대왕을 구한다 그래서 저 뒤에 붙었던 페르시아 보병 뒤로 붙어 싸우다 말고 그걸 보면 또 페르시아 보병이 기차놀이가 돼요. 이게 한 5개 부대가 줄줄이 서갖고 서로 뒤를 찌르는데 이게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용장 밑에 뭐 약졸이 없다 그러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알렉산더 혼자 했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보병 부대들까지도 자기 뒤에 적을 달고 앞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안 싸워봤던 페르시아 기병들은 당연히 뒤에서 찔르는 보병이 무서웠겠죠. 이렇게 돼서 마구 치고 나가니까 결국 다리우스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줄이 대를 이어갔는데 이런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해본 사람이 이겨요. 치킨 게임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전쟁은 모든 게 치킨 게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고생도 안 하고 위험에도 안 빠지고 쉽게 이기는 방법 없을까? 좋죠. 좋은데 그래갖고 무슨 명장이 되겠어요? 전쟁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엄청 똑똑하고 정말 역사를 바꿀 전술을 개발을 했는데 자기 생전에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강연할 때 한번 해봤어요. 뭐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저기 좀 뭐라 그러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실전 경험은 없지만 중요한 분이 다 졸아요. 그리고 마지막 분이 한 번 탁 손들고 그 이론은 좋지만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실 할 말이 없죠 뭐.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싸웠는데 한 뭐 100배 되는 이제 적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유명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무슨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싸웠다거나 잉카하고 나와 싸웠다거나 명장 소리는 못 듣고 학살자 소리만 듣습니다. 너는 불쌍한 애들을 그렇게 어차피 전쟁은 다 학살자. 사실 알렉산더도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따지면 학살자죠. 제가 지금 뭐 알렉산더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인데 전술의 역량 때문에 그 전술을 존경하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는 누구는 살인마라고 학살자라고 그러는데 정말 무섭기는 해요. 무섭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가 도덕을 빼고 이제 전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떤 분이 존경받느냐? 기본적인 수준은 나랑 같아야 돼요. 기본적인 수준은 나랑 같은데 그런 애들 붙잡고 한 10배쯤 되는 병력하고 싸워서 이겨야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심해요. 그 삼국지 때문에 맨날 백만대군만 봐가지고 제가 전에 어디 강연을 한번 갔는데 좀 죄송하지만 그때 여성분들만 잔뜩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누구 얘기하다가 2배나 되는 병력하고 이제 맞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그러시는 애게 아니 한 무슨 100만 대군데 10,000명 이래야 존경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옆에 계신 분 아무나 붙잡고 나가서 2대1로 한번 싸워보시라고. 2대1로 싸우면요 남자도 못 이겨요. 그 사람이 무슨 저기 뭐 이런 뭐랄까 숨은 뭐 무슨 무술 고수 아닌 다음에 보통 사람은 2대1로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전에 제 친구가 옛날에 대학에 체육부장 하다가 체육대회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데 간호대가 있었어요. 여긴 전부 그때 지금은 아닌데 그때만 해도 간호대는 다 여학생들이었거든요. 이걸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거긴 2배를 줬대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이제 남학생들이 나왔거든요. 결승전에 체육대하고 간호대 2배랑 붙었거든요. 체육과가 공중에 발이 떠서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학교 여학생들의 영웅이 됐어요. 결승전 갈 때까지 전부 단판 승부로 끝났는데 남자들이 공중에 떠서 날아가더라고요. 나중엔 체육과 맞아. 그래갖고 걔 물론 남자들한테는 뭐 죽을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웅 됐다. 그래서 2대1이라는 것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는 총 들고 저쪽엔 창 들고 오는 이런 군대가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군대일 때.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전술적으로 이런 군대를 만들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좀 복잡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까 그리스 군대는 이게 병종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마케도니아 군대는 이 병종의 차이를 없애고 특성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 학벌이 떨어져서 능력이 떨어져서 뭐가 없어 난 이런 거 한다. 이러면 뭐가 안 나오냐면 자부심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창의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전쟁터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물론 본인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이게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몸은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창의적인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는 자기 자리만 지킨다고. 이런 군대가 주로 수비를 잘해요. 적이 내 앞에 치면 그때는 막아요. 그런데 아까 알렉산더가 들고 뛸 때 기병이 따라 뛰었는데 알렉산더의 기병은 컴패니언 기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귀족 아들 이런 걸 다리지 않고 자기 주변에 수하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권 세력을 만든 거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뛰니까 얘들은 뭐 이렇게 동지들 무슨 동무들 이런 부대인 거죠. 처음에는 컴패니언 기병들이 같이 뛰어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되면 다른 애들은 저건 특권층이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대마다 자부심을 넣어주니까 처음에는 컴패니언들이 죽기 살기로 같이 뛰어주지만 나중엔 이들도 같이 뛰어준다는 거예요. 이래야 조직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를 흉내낸 장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야 그 컴패니언을 만들면 방금 말씀한 역효과가 나요. 쟤네들은 너희들이 해. 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자기 앞에 닥쳤을 때만 하죠. 요 차이. 그러니까 모든 조직, 우리가 세상에 완전한 평등은 없어요. 솔직히 구별이 없는 평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별은 있는데 이게 차별이 안 된다는 것은 법적 특권이나 신분적 특권이 아니라 그 집단이, 물론 그런 차별도 아니에요. 그 집단이 자기 정체성 하에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아니고 나는 백이 없어 여기 와 있어. 어떻게든지 절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이 조직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가 정말 대단한 것은 돌멩이 던지는 애들, 창 던지는 애들, 뒤에서 뛰는 애들까지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극적인 순간에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알렉산더가 대단하죠.